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여야 정치권, 요즘엔 쿠데타의 마약까지 발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통일부 역할 변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여야 충돌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죽은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여름 휴가철 해안가는 상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7, 8월에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안전수칙과 행동 요령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2주 동안의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한 가운데 경찰은 10,0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동원해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대응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300건이 넘는 사업에서 5,800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 때의 2배가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에서 불법 자금을 관리한 걸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송 전 대표의 수사 속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 높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를 뿌리고 있는 장마 전선은 내일 내륙 지방으로 북상해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각각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상대 진영을 향해 괴담 선동과 극우 망언 정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내일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여야 신경전도 이에 맞춰서 고조되고 있죠. 네, 여야가 7월 의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으면서 국회는 11개월 만에 비회기 기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각종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IAEA 사무총장 방일에 맞춰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오염수 관련 대응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최종 보고서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괴담을 생산 유포해온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 태세부터 갖추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저희는 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연 뒤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하며 IAEA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이른바 괴담 정치에 대응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이라기보단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전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 회동을 열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책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국회 차원의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전국 현안도 짚어주시지요. 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 관련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종전선언을 두고도 전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안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 교체를 낳았다며 앞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반란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1639만 명은 쿠데타 세력입니까?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마약에 도취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까지 묶어서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모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노란봉투법 등 그동안 함께 해온 입법 공조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적대적인 대북관을 드러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개각 인사들의 검증 역시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금강산에서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진행하기 위해 대북 접촉 신고를 신청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철회 입장을 밝혀왔고 오늘 중 정부가 이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운 데 대해서는 외무성 국장 명의로 방북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평가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캠프 불법 자금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 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이번 의혹의 최대 윗선 송 전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영장실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50분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박 씨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는데요. 출석 당시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박 씨는 다만 오늘 심사에서는 적용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면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4월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씨에게 경선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른 돈까지 합쳐서 모두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겨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인 돈봉투 자금 외에 검찰은 박 씨가 캠프 내 다른 불법 자금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위한 경선 콜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또 경선 캠프가 냈어야 할 컨설팅 비용
9,200여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으로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꾸며낸 정황도 포착했는데, 나아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먹사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도 박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 속도도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일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데요. 특히 검찰은 박 씨가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경선 캠프 활동 관련 자료가 드러나지 않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라고 지시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지난해 11월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다수 야권 인사가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뿐 돈봉투 수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송 전 대표 측이 경선 캠프 자료를 숨기려 했다면 이미 스스로 사건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검찰은 박 씨와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공여자 수사 외에도 돈봉투를 받은 쪽, 특히 수수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의원실 29곳의 출입 기록에 더해 전직 보좌진 등 10명의 동선 자료도 국회 측에 추가로 요구하면서 정밀 특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전력기금 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5,8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적발된 건수도 그렇고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네, 정부가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즉 전력기금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에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기금 운영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200건이 넘는 사업에서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200건의 위법 사례와 관련해서 37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업 범위와 대상 자치단체를 늘려서 지난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고요.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위법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300여 건, 금액으로는 5,800억 원이 넘는 위법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더 많았습니다. 전력기금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차, 2차 두 번을 합쳐서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 집행 사례 가운데 대출 관련이 4,890억 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84%에 달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거나 버섯 재배사 등으로 위장을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조금 관련 부정 사례도 570억 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관용차를 사고 특정 주민과 단체를 지원하거나 쪼개기 수의 계약을 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고 완료 과제를 정산하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72건,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우선 환수 요구하고 부당 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서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 집회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먼저 민주노총이 이번 달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반노동 정책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투쟁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란봉투법 개정과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집회 시위 자유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최대 5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각 선별노조 파업 기간은 하루 이틀 정도라 큰 불편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7월 총파업은 오늘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요. 오늘 택배기사 등 서비스연맹을 시작으로 6일에는 백화점이나 마트 종사자가 파업에 동참합니다. 다음 주엔 현대차 노조 등 금속노조와 전교조, 건설노조 등 산하조직이 파업에 나서고 특히 13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2주간 전국 15개 지역에서 결의대회와 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내일과 오는 7일, 11일, 14일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야간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오늘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반기 수출 반등을 위해 노사협력이 시급하다며 재계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도 이번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명분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노사불문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파업 기간 장마와 폭염이 겹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24개를 임시 편성하는 등 최대 155개 경찰 부대에 병력 9천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 통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파업 기간에 4차례 평일 야간 촛불 집회가 예정된 만큼 노동계와 경찰 충돌이 우려됩니다. 앞서 윤익을 경찰청장은 최근 민주노총 집회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더위에 지치기 참 쉬운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3도까지 올라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더 올라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구름은 점차 내륙으로 확대해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 많은 곳에 150mm 이상, 강원과 충북지방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대전 29도, 광주와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내륙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또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요즘 우리 바닷가요. 그것도 앞바다에서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는 상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네, 상어가 얼마나 출몰하고 있는지 또 상어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계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부터 전남 완도, 강원도 속초, 양양까지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어 출몰이 잦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부터도 이렇게 나왔던 상어들이지만은 올해는 좀 특이하게 악상어 종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동해안에서는 백상아리 출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한 5, 6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6월 말에 백상아리도 출현을 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렇게 해양 환경학적인 어떤 특히 수온 이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특이한 것은 그 악상어 종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6월 달에 백상아리가 출현한 점 이런 것들이 조금 동해안에서 특이한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리고 상어가 나타나는 그 해역이 좀 넓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해역이 넓어진다기보다는 그 분포하는 상어의 종류들이 과거에는 백상아리가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해안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갈수록 보면은 서해안, 남해안, 특히 이제 동해안에서 백상아리의 출현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수온 상승,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에 따른 어떤 그 생물의 변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어들이 먹는 먹이의 변화. 오징어가 과거에는 동해안에서만 나오던 것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는 서해안에서 오징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오징어를 먹이로 하는 쇠물돼지라는 그 상캥이 고래 종류가 있습니다. 이 고래 백상아리가 주로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징어를 따라서 서해안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상어가 먹는 먹이들의 기본적인 생물의 어떤 먹이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어의 종류들이 이렇게 그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먹이 분포가 달라지면서 곳곳에서 상어들이 출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공격성이 높은 상어가 있다면서요? 백상아리나 청세리 상어요? 세계적으로 한 510종의 상어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상어는 30종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상어는 현재까지 49종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상어 종류는 한 9종 정도이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 9종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상어가 백상아리가 되겠습니다. 이 백상아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6명의 사망자, 희생자를 냈고 1명의 부상자, 그래서 7명의 상어에 의한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백상아리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 백상아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상어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해수욕장에 이렇게 출몰했던 2009년도에 제주도 우도 해수욕장에 출연했던 청세리 상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가장 위험하고 또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해수욕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상어들이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요. 기타 홍상어 종류나 청상아리 뭐 이런 상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선의 그물에 자주 잡히기는 하지만은 사람과 직접 마주칠 우리나라 그 해수욕객과 직접 마주칠 가능성은 훨씬 적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 백상아리와 청세리 상어가
해수욕장이나 연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참 위험한 상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 그리고 지난 5월에 강원도 삼척 쪽에서 몸 길이가 3m 정도 되는 청상아리가 발견되기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렇게 몸집이 큰 상어가 발견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청상아리, 악상어 이런 것들은 동해안에서 자주 나왔던 종들인데 예. 그 크기를 보면은 한 2.5m 미만짜리였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수온 상승,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에 따라서 개체 수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들이 좀 출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제가 상어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30년 전쯤에는 우리나라 상어가 37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새로 증가된 어종을 포함해가지고 상어 종류가 49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12종의 상어가 더 우리나라에서 출현을 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 가운데 12종 가운데 위험한 상어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 원인을 보면은 해수온이 상승해가면서 과거에 열대나 아열대, 예를 들어 오키나와나 타이완 이쪽에서 볼 수 있던 상어들이 그 증가한 12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수온 상승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도 늘어나고 상어 개체 수도 늘어나고, 개체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과거에 청상아리 2m 정도 되는 청상아리는 자주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나왔던 3m 되는 그 큰 청상아리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들인데,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더 큰 상어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같은 상어 종류라도. 예. 물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상아리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겁이 납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7, 8월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더 자주 출몰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 악상어는 우리가 지금 청상아리, 악상어, 백상아리 세 종이 위험한 상어들이 동해안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악상어는 서식처가 온대와 한대 지방, 예를 들어 캄차카 반도나 홋카이도, 우리나라에서는 포항 이북 지방, 차가운 바다에 서식하는 상어이고요. 비슷한 종류지만 반면에 청상아리와 백상아리는 열대나 아열대 좀 아래쪽 따뜻한 해역에 서식하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상어의 숫자는 줄어들고 갈수록 청상아리나 백상아리의 출현량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해수욕철을 맞이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벌써 6월 달에 그 백상아리가 출현을 했고, 또 갈수록 그 사이즈가 큰, 전장 길이가 큰 청상아리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7월, 8월에 가면서 청상아리는 악상어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한 철에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7월, 8월 가면서 더 위험성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해수욕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는 그 얕은 바다까지 상어가 접근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까지 접근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생태적인 특성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그 연안에 해수욕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백상아리거든요. 그 먹이가 있어요. 먹이가. 그러니까 그 백상아리의 먹이는 청상아리나 다른 상어들은 대개 물고기나 작은 물고기나 어류를 먹는데, 백상아리는 해산 포유류를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돌고래라든가 그래서 그 서해안에서 많이 나오는 상쾌이라는 돌고래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연안 쪽으로 그 먹이를, 그러니까 상쾌이라는 돌고래도 이 연안에서 이렇게 무척추동물이나 바닥에 있는 먹이들, 그 연안에 그 상쾌이의 먹이가 많거든요. 상쾌이들이 안쪽으로 몰려들으니까 백상아리도 따라서 상쾌이를 먹기 위해서 안쪽으로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상어의 청각, 상어가 가장 사냥을 할 때 예민한 것이 청각, 소리로 먼저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냥감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냄새나 그 어민들이 키조개 채취할 때, 전복 캘 때 나오는 냄새, 이런 거에 의해서 사냥감 쫓아가는데, 그런 특성, 그 백상아리의 특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연안에 먹이사슬로부터 아니면 사람들이 어패류 채취하는 그런 행위, 백상아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요건들이 그 연안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연안 가까이 해수장 가까이 이런 백상아리들이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역에 나타난 상어의 모습이거든요. 혹시 화면 보실 네. 수 있나요? 네네. 예, 저 상어는 어떤 종류의 상어입니까? 지금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아마 한 2년 전에 성산포 예, 제주도에서 출현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일단 그 해수욕장 쪽으로 사람이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요. 접근하게 되면 저렇게 등지너미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때 제가 가까이에서 확인한 그 사진상으로 화면한 거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악상어가 아닌 흉상어과에 포함되는 종입니다. 그렇군요. 흉상어과에 포함되는 종은 상당히 그 종수가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잡아서 육지로 드러났을 때 네. 정확한 종이 가능한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흉상어과 중에서 무태상어라고 하는 그 상어의 종류인데 예. 사람에게 크게 위협적인 종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서핑하는 도중에 저렇게 상어가 나타나면 상당히 겁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자, 대처법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일단 저희 무태상어가 사람을 위험성이 적은 상어라고 하더라도 예. 사람이 그 자극을 하게 되면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상어거든요. 먼저 사람을 공격하진 않더라도 아까 백상아리는 사람에 관계없이 먼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상어이고 예. 이 무태상어는 스스로 사람을 이렇게 먼저 공격하진 않지만 사람이 자극을 하게 되면 공격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에. 예. 같이 예. 뭐 아무리 순한 상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 이렇게 건드리면 상어도 이렇게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어가 많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수면 위로 등지느러미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상어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이야 그 공격성이 없는 상어를 말씀해 주신 거지만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있고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백상아리가 먼저 공격을 해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백상아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6명의 사망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1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그 사망자들은 대개 어패류를 채취하다가 공격을 받은 것인데 예. 우리가 상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어가 접근하는 것을 내가 먼저 자신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인지를 해가지고 상어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갑자기 놀라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온다거나 그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고요. 상어가 접근하는 것을 내 주변에 있고 나를 향해서 접근할 때는 바닥에 엎드려서 상어가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갑자기 놀라서 등을 돌린다거나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다거나 그것은 아주 상어를 자극하는 공격을 도발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엎드려서 상어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에서 주로 이제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그 예. 상황을 보면 작업을 할 때 물이 탁해가지고 2m, 3m 시야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상어가 자신한테 다가오는 것을 인지할 수도 없고 네. 상어의 공격을 받기 직전까지도 키조개 채취나 해삼 채취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상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여러 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예. 질문도 받았습니다만은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상어를 공격을 하는 상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예. 이런 때는 샤크포드라고 하는 전류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상어 방어용 예.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착용하고 들어가서 예. 상어의 위협을 예. 딱 엎드려 있는데도 상어가 나를 향해서 다가온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이 샤크포드를 전류를 흘려가지고 예. 상어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상아리. 영화 조스에 나오는 그 상어가 백상아리죠. 네네. 예. 이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만약 공격을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1m 가까이 다가가서 상어가 100% 이제 나를 공격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자기가 잠수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 특히 뾰족한 송곳과 같은 그런 장비가 있다면 주둥이, 눈 아랫부분 거기가 가장 상어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전류를 흘렀을 때 가장 자극을 쉽게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어의 급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주둥이 쪽. 그 날카로운 기구로 힘껏 이렇게 찌르면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많으신데 외신 봐도 상어 습격당했다는 보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 해외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다음에 호주, 다음에 플로리다, 해외에서 그 상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예. 남아공이나 호주는 그 백상아리에 의한 그 피해가 좀 많고,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는 그 백상아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 그 철망을 치고 가서 수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경우도 있고, 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백상아리 이외에 아까 말했던 흉상어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 상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9종 가운데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10종 미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세계적으로는 510종 가운데 30종 정도가 있다 보니까 무릎 닿는 곳에서도 발목을 이렇게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백상아리 이외에 아까 흉상어 종류 그런 상어류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해수욕장에서 종종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8월 상어 출몰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안전수칙 행동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군산대 최윤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서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보험사들도 여행객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이색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로 떠날 여행객들에게 현지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치안이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둘이 계속 같이 붙어 다닐 예정이에요. 가서 병원비 같은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외국에는 보험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해서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계약 건수는 60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배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사들도 너도나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지연을 보상해주거나 해외 의료비 보장 금액을 확대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눈길을 끄는 이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는 해외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런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 처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특약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온다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사업비 할인으로 보험료 환급을 기획했고요.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여행객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보험 상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생산한 전기차에서 주행 중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넉 달 만에 30여 건 접수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운행 중에 동력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교통당국에 공식 접수된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인한 현대차 기아 차종 결함 의심 신고는 모두 3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국 내부 자료를 보면 관련 현상으로 접수된 건 4개 차종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제작한 기아 EV6 26건, 제네시스 GV60 6건, 제네시스 GV70 1건, 현대 아이오닉 5 1건입니다. 모두 전기차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로 보인다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은 전기차가 많이 팔린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아이오닉5 운전자 30여 명이 운행 중 갑자기 펑 하는 소음과 함께 경고 표시가 뜬 뒤 동력이 상실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직후 국내에는 접수 건수가 없느냐는 취재진 공식 질의에 당시 현대차, 기아 측은 접수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야 말을 바꿔 관련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체 집계 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무엇이 문제 가능성이 큰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SNS에 사생활을 폭로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지난 주말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 선수가 그제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황 선수는 해당 영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면서 허위 게시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누리꾼은 자신을 협박한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 저커버그와 머스크. 두 사람의 대결 농담이 아니었나 봅니다. 점점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는데요. 세계의 대결이 임박한 걸까요? 지난달 SNS로 설전을 벌인 두 사람. 이제 주짓수 대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건지 최근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두 사람의 스승은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렉스 프리드먼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프리드먼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저커버그의 훈련 영상입니다. 참고로 렉스 프리드먼은 15년 이상 주짓수를 수련한 검은띠 보유자인데요. 1년 반 주짓수 경력의 저커버그. 스승 프리드먼과 엎치락 뒤치락 팽팽한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머스크도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겠죠. 머스크 이마에 붉어진 핏대가 눈에 띄네요. 프리드먼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머스크와 대련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머스크의 힘과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남겼습니다. I should mention that I'm a longtime friend of Elon and a new friend of Zuck, and I'm excited to see them take on the journey of being martial artists in their own way. 이렇게 한 스승 아래서 훈련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대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바로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입니다. 저커버그와 머스크 사이에서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양측 모두 대결할 뜻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주짓수 대결을 한다면 규모도 어마어마하겠지요. 흥행 수입만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격투기 역사상 최대 흥행 경기였던 메이웨더와 맥그리거 매치가 당시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니까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대결이 진짜로 성사된다면 격투기 역사상 최대 흥행이 되는 거겠지요. 뉴욕타임스도 관련 소식을 전하는데요. 대결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트 회장이 자선단체에 수익을 기부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양측 모두 동의한 걸로 알려졌고요. 대결 장소로는 라스베이거스를 선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 허세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신경전.
양측 모두 진지하게 임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의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46만 6천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1분기보다 10%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83%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판매 급증은 가격 인하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7,500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7,5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한 모델 3는 최저 $33,000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 차종 가운데 벤츠나 BMW의 비슷한 고급 세단보다 더 저렴합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31만 대에서 2분기 25만 4천여 대로 감소한 후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올해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35만 2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33%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지역별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초상 정권은 지난달 28일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중국 내 판매량이 15만 5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13%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16%에서 2분기에는 13.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무장 반란 사태를 겪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12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야간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양측의 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촉이 잔뜩 굳은 얼굴로 경고했던 푸틴 대통령.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지난달 28일 반란 사태 이후 첫 현장 행보에서는 마중 나온 군중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는 이 이례적인 장면을 근거로 푸틴이 정서적 불안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권 통치자,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핵심 측근의 무장 반란에도 푸틴은 여전히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민간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12일 만에 수도 키이우에 대한 야간 공습도 재개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치열한 전투 끝에 겨우 점령한 우크라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 대한 병력 지원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내고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연일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Нашими ракетами був затоплений російський флагман, і це було настільки принизливо для Кремля, що вони й досі бояться оприлюднювати всі деталі цієї втрати. Потужна участь військово-морських сил в спільній операції. 측근의 배신에도 건재함을 과시해야 하는 푸틴 대통령. 더는 밀릴 수 없는 우크라이나.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프랑스에서 며칠째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프랑스계가 많이 사는 유럽 주변국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권 도시인 스위스 로잔의 도심에서는 현지 시각 1일 밤 약 100명 규모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로잔 시의회 안보 담당 시의원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시위라기보다는 폭동에 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주말 지역 축제장에 모인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괴한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0시 반. 미국 동부 볼티모어의 주택가에 있는 지역 축제장이었습니다. 잇따른 총성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구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I got one chest wound in and out both sides. Need a medic. I need somebody down here, okay?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다 지역 연례 행사인 브루클린 데이를 맞아 현장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괴한의 무차별 총기 난사로 18살 여성과 20살 남성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Officers received numerous calls for a shooting at 800 Gretna Court. Upon officers' arrival, we located multiple victims suffering from gunshot wounds.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달아난 괴한을 쫓고 있습니다. 단독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뒤지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시장은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We will not stop until we find you, and we will find you. Until then, I hope with every single breath that you take, that you think about the lives that you took. 볼티모어 총기 사건은 올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3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권, 요즘엔 쿠데타, 마약 같은 어휘까지 사용하면서 그 발언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역할 변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